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며느리 수진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수진이는 지하 서재로 내려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쿵, 쿵, 쿵. 서재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사과하는 걸까요? 며칠 전에는 농협에서 현금을 찾는 수진이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5만 원 뭉치를 가방에 넣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찢어진 서류 조각들, 씁쓸한 커피 냄새가 진동하는 서재. 너무 보고 싶어요. 수진이의 애절한 혼잣말을 들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낡은 법전과 서류 뭉치를 들고 지하 서재로 내려가는 수진이의 뒷모습을. 아들 도연이 출장을 간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방에서 열쇠를 훔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큰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아들 도연이 없을 때만 지하 서재에 몰래 내려가 문을 잠그는 며느리. 과연 그곳에는 어떤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실 시계가 밤 10시 50분을 가리키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신문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며느리 수진이가 부엌에서 뒷정리를 마무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수도꼭지가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곧 시작될 그 이상한 의식. 밤 11시 정각. 초 단위까지 맞아떨어지는 그 정확성이 오히려 섬뜩했어요. 수진이가 앞치마를 벗으며 지하로 향하는 문 쪽을 흘긋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하는 사람처럼. 어머님, 잠시 볼일 보고 올게요.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 수진이의 발걸음이 현관옆 지하 서재로 향하는 좁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죠. 마치 무언가 귀중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현관 옆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지하 서재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린 건 남편 동철이 세상을 떠나고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남편 동철은 제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딸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죠. 그러다 고아원에서 자란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 동철은 첫눈에 반한 듯 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 꼭 우리 딸 같지 않아? 우리가 저 아이를 좀 도와줘야겠어. 동철은 수진이를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수진이의 돌아가신 엄마 산소까지 직접 찾아가 새롭게 이장해주기도 했죠. 저도 그런 동철을 보며 수진이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는 우리 집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르고 착하게 자란 수진이가 도연이와 결혼했을 때 동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제 짝을 만났어.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그렇게 말하던 동철은 결혼 5년 만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철이 떠난 후 우리는 모두 슬픔에 잠겼죠. 수진이도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다시 웃음을 찾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아들 도연이 야근하거나 지방 출장을 갈 때만 지하 서재로 내려갔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동철 씨 서재에 가서 옛날 책들을 보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도연이 나간 지 정확히 30분 후 수진이는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세 시간씩 그곳에 머물렀죠.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지하로 내려갔다가 서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빠르게 움직이는 손길 소리, 무언가를 조작하는 듯한 작은 소음들. 오해의 심화와 불길한 확신.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서재에 뭐 특별한 게 있니? 요즘 자주 내려가는 것 같던데. 수진이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도연이는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에 관심조차 없는 듯 했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수진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수진이는 똑똑하고 정의로운 아이야. 언젠가 큰 일을 해낼 거야. 그래서 동철은 수진이가 법대에 진학하기를 바랐지만 수진이는 뜻을 접고 일반 회사에 들어갔었죠. 지금도 수진이는 변함없이 살갑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제 건강도 빠짐없이 챙깁니다. 하지만 지하 서재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 작은 한숨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억양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가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왜 굳이 그 지하 서재에서, 그것도 도연이 없을 때만? 며칠 전 수진이가 서재로 내려갈 때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작은 가방 같았어요. 혹은 서류 봉투였을 수도 있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뭔가를 숨기듯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죠. 지하 서재문에 달린 자물쇠. 그 자물쇠는 동철이 떠나고 한 달 전에 새로 달린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사와서 달았죠. 어머님,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자물쇠를 달았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낡은 서재에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더 이상한 건 열쇠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열쇠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니거나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거나. 한 번은 수진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그 열쇠를 봤는데 평범한 자물쇠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 오래된 열쇠 같았죠.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0분. 수진이가 서재에 내려간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보통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있다가 올라왔죠. 올라올 때의 수진이는 늘 이상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거나 표정이 몽롱하거나 혹은 묘하게 들떠 있거나. 한 번은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회식이 취소되어 일찍 들어온 날이었죠. 수진이는 여느 때처럼 서재에 있었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듯 했습니다. 쿵쿵거리며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서재 문을 잠그는 손이 떨리는지 열쇠가 달그락거렸어요. 벌써 왔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마치 뭔가 잘못을 들킨 아이 같았어요. 응. 회식이 취소됐어. 뭐 하고 있었어? 도연이의 무심한 질문에 수진이는 더듬거렸습니다. 그냥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 서재가 너무 복잡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옷에는 먼지 하나 묻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도연이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아니,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무언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야, 서재에서 뭐래?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수진이는 좋은 며느리입니다. 도연이보다 저를 더 챙기고, 동철 씨가 좋아하던 차를 가끔 내려주고, 제 건강도 빠짐없이 챙깁니다. 하지만 이 지하 서재의 비밀은 뭘까요? 왜 도연이가 있을 때는 절대 내려가지 않을까요?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명확했어요.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 사랑해요. 라는 말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수진이가 서재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죠.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내일은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서재로 내려갈 때 무엇을 들고 가는지, 얼마나 오래 있는지, 올라올 때는 어떤 표정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수진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으로 달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달빛이 제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죽은 남편이 좋아하던 달빛이었습니다. 여보, 달이 참 예쁘네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죠. 서재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발걸음은 무거웠고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수진이의 눈가는 역시나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야식 드릴까요?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콧소리가 섞여 있었죠. 아니야, 됐어. 피곤하면 좀 쉬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깎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똑똑.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마저도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수진이의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팔찌 아니었어요. 목에 걸고 있던 열쇠줄이 옷 밖으로 나온 것이었죠. 수진이는 재빨리 그것을 옷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열쇠에 뭔가 작은 장식이 달려있는 걸 봤어요. 책 모양 같기도 하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수진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무심했죠. 회사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 맞다. 다음 주에 사흘 정도 지방 출장 가야 될 것 같아. 도연이의 말에 수진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그래요라고만 답했죠. 왜 그 순간 수진이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수진이의 규칙적인 지하 서재 출입, 세로단, 자물쇠,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열쇠, 서재에서 들려오는 울먹이는 소리, 그리고 사랑해요라는 말.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전체 그림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도연히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지하 서재는 그 증거들을 숨기는 장소일 수도 있어. 편지나 선물 같은 것들. 그래서 도연이가 있을 때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 거야.
아니면 더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서재에서 씁쓸한 커피 냄새가 가끔 났던 것도, 새벽에 들어오는 것도, 현금을 자주 찾는 것도 모두 설명이 될 수 있었죠.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수진이 잘 부탁해요. 그 아이 겉으로는 씩씩해 보여도 속은 여린 아이예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었죠. 그때 수진이는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차마 병실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수진이가 나쁜 일을 할 리 없어. 하지만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70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일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진이가 서재로 내려가면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서 소리를 들어봐야겠어요. 가능하다면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비겁한 짓이라는 건 알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수진이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이 집은 바람이 불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마치 집 전체가 신음하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도 비밀을 알고 있을까? 서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낡은 벽들은 다 보고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수진이를 감시하기로 한 것이죠. 비열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으니까요. 3일째였습니다. 수진이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고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11시 정각, 수진이가 지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죠. 손에 든 건 분명 핸드폰이었어요. 현관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70평생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저는 며느리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혼잣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억양이 달랐거든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초조함이 가득했죠. 누구를 그렇게 기다리는 걸까요? 도연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오늘도 당신 생각만 해요. 이번엔 더 명확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듯한 톤, 그리고 당신이라는 호칭.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절대 하지 않을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 난간을 잡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우리 수진이가 정말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삐그덕. 낡은 현관문이 신음했어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재에서의 목소리가 뚝 끊겼거든요. 혹시 들켰나?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네. 알아요. 조심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니.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수진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도연이는 물론이고 저까지 속이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더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수진이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죠. 거실로 들어온 수진이를 흘끗 봤습니다. 역시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눈물을 닦은 흔적이 역력했죠. 뺨도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격한 감정을 겪고 온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 야식 드릴까요? 평소보다 쉰 목소리였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목이 잠긴 거겠죠. 저는 신문을 든 채 시선을 돌렸어요. 수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차갑게 들렸을까요? 수진이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부엌으로 향했죠. 그때 봤습니다. 수진이의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삐져나온 것을. 붉은색 서류철 조각이었습니다. 새 것처럼 보였죠. 법률 서류에 쓰는 그런 두꺼운 종이였습니다.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장맛비처럼 억수로 쏟아지는 비였죠. 도연이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수진이는 평소처럼 지하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수진이의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거든요. 낡은 법률 서적들이 담겨 있었죠. 그것도 꽤 오래되어 보이는 책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지만 전문 서적을 사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낡은 법률 서적들을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도연이가 골프를 가서 집에는 저와 수진이만 있었죠. 수진이는 여느 때처럼 서재에 내려가 있었고 저는 제 방에서 몰래카메라 앱을 켜서 서재 문 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열린 창문으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해야 했는데.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참아야 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들고 있던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확실했어요. 수진이가 누군가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배신감이랄까요? 실망감일까요? 착하고 순하던 수진이가 도연이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연이는 솔직히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요. 무뚝뚝하고 무심하고 수진이에게 관심도 없었죠. 수진이가 외로웠을 수도 있어요. 젊은 여자가 그런 남편과 살다 보면.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분류는 정당화될 수 없었어요. 더구나 동철 씨가 그토록 아낀 며느리가.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 김영감 이웃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영감,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많이 변했다며? 김영감은 차를 마시다가 저를 빤히 봤어요. 왜? 뭔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뉴스 보니까 불륜이니 뭐니 그런 게 많더라고. 김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은 채팅 앱이니 뭐니 해서 만나기도 쉽고 숨기기도 쉽다잖아. 왜? 혹시 자네 며느리가? 아니야. 너무 급하게 부인했나 봐요. 김영감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자자네, 뭔가 있으면 말해. 우리가 남이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해. 매일 밤 서재에 내려가서 2~3시간씩 있거든. 그것도 도연이 없을 때만. 김영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서재에서 뭘 하는데? 모르겠어. 그런데 가끔 울음소리도 들리고 누구랑 통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김영감이 탄식했어요. 그거 확실히 수상하네.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아닐까? 요즘 그런 경우 많다던데. 서재를 아지트로 쓰는 거야. 증거물도 거기 숨기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똑같은 말을 김영감도 하고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김영감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죽은 동철 씨를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서재 문을 열어봐야 할까요? 수진이의 비밀을 파헤쳐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은 정말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도연이가 출장을 간다고 했으니 절호의 기회였죠. 수진이가 서재에 내려가면 저도 따라 내려가서 문을 열어볼 거예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창밖에는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았죠. 수진아, 내가 숨기는 게 대체 뭐야? 동철 씨, 미안해. 내가 우리 수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씁쓸한 커피 냄새였습니다. 처음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저는 1층 부엌에서 뭔가 타는 줄 알았어요.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가스레인지는 꺼져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냄새는 아래에서 나고 있었어요. 지하 서재에서. 현관을 조심스럽게 열고 다가갔습니다. 냄새가 진해졌어요. 분명 오래된 종이와 커피가 뒤섞인 냄새였죠. 낡은 서재 문 아래로 희미하게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수진이가 대체 무엇을 태우고 있는 걸까요? 혹시 증거인멸? 범죄와 관련된 서류들을 없애는 건 아닐까요? 어머님,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수진이가 집 현관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냄새가 나서 수진이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냥 오래된 것들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환기를 제대로 안 해서 거짓말.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수진이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앞으로는 조심해.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나 봐요. 수진이가 움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확인하는 일이 일과가 됐어요. 비열하다는 건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 너무 잘게 찢어져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법률 문서 같았어요. 조항이나 판례 같은 단어가 보이는 조각도 있었는데 수진이의 필체였죠. 누구에게 쓴 법률 문서를 그렇게 찢어서 버린 걸까요? 또 다른 날은 더 이상한 걸 봤습니다. 수진이가 시장에서 돌아왔는데 장바구니 말고도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그걸 품에 꼭 안고 서재로 향했죠. 봉투에는 문구점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고급 종이와 펜을 왜 사는 거죠? 며칠 후에는 작은 택배 상자를 봤어요. 그것도 꽤 비싼 스탠드였습니다. 집에는 그런 스탠드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의심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수진이의 가계부를 보게 됐어요. 주방 서랍에 있었는데 열려 있었죠. 평소 꼼꼼한 수진이답지 않게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훔쳐보는 건 아니다. 그냥 확인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며 가계부를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항목들을 발견했죠. 교재비 10만 원, 스터디룸 비용 15만 원, 기타 지출 7만 원. 매달 비슷한 항목들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생활비도 빠듯한데 수진이가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은행에도 다녀왔습니다. 구청에 볼 일이 있다고 하고 나갔지만 사실은 수진이를 미행한 거였어요. 수진이는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뒤에서 슬쩍 봤는데 5만 원권 여러 장이었어요. 현금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을 왜 그렇게 많이 찾는 걸까요? 카드로 결제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무언가 숨기고 싶은 거래가 있으니까. 그날 밤 김영감에게 전화했습니다. 영감, 혹시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불법 투자 같은 거 많이 당한다며? 왜? 설마 자네 며느리가 그런데 연루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김영감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자자네, 수진이 때문이지? 솔직히 말해봐. 현금 자주 찾고 이상한 데 돈 쓰고. 그거 혹시 사금융이나 불법 투자 아닐까? 요즘 주부들 많이 당한다던데. 불법 사금융?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지하 서재는 그런 은밀한 일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였고요. 아니면 더 나쁜 경우도 있어. 도박이나 그런 거에 연루됐을 수도. 김영감의 말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또 이상한 곳에 다녀왔어요. 우리 동네 법률 도서관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 도서관 근처에도 가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도 도연이도 도서관은 자주 가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법률 도서관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도서관에서 1시간쯤 있다가 나왔어요. 나올 때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누군가를 만난 걸까요? 아니면 거기서 무언가를 받은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는 곧바로 지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서재에 더 오래 있었어요. 3시간이 넘도록 올라오지 않았죠. 가끔 키보드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를 조작하는 듯한 소리도 났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깜짝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아,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서. 수진이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거짓말쟁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분명 무언가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일에. 그날 밤 서재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그리고 쿵 하는 둔탁한 소리.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지하 서재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날카로운 연필처럼 보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밤중에 날카로운 연필을 들고 서재로 향하는 며느리. 이건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거기서 무슨 끔찍한 일을? 아니야, 설마.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30분쯤 후에 수진이가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연필은 어디에 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쓰레기통에서 연필깎이 찌꺼기가 나왔습니다. 새 것처럼 보였죠. 이제 정말로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뭘 숨기고 있든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정말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도연이의 출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어요. 수진이가 서재에 내려가면 저도 따라 내려가서 문을 열어볼 거예요. 무엇이 있든 이제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말이죠. 진실을 향한 결단 그날의 전화 통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진이는 거실에서 통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들어오자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조심스럽게 부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신문을 든 채 무심한 척했지만 온 신경은 수진이의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죠. 네, 준비됐어요. 네, 시험 접수할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다는 걸까요? 어디에 접수한다는 걸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러웠고 긴장되어 있었죠. 아니에요. 들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들키지 않을 거라니. 손에 든 신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확실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전화를 끄는 수진이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차 좀 드릴까요? 아니야. 근데 누구랑 통화했니? 일부러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 그냥 친구예요. 예전에 함께 공부하던 친구. 또 거짓말. 수진이는 예전부터 친구가 없다고 했었어요. 동철 씨에게 그렇게 말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생겼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를 미행하기로 한 거예요. 비열하고 치사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죠. 화장도 했고요. 작은 가방에는 뭔가를 조심스럽게 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시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그냥 시장에 좀 시장 가는 사람이 그렇게 차려입나? 수진이가 나간 후 저도 서둘러 따라 나섰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선글라스까지 썼죠. 70평생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시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거짓말쟁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죠. 버스 정류장에서 수진이가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따라 탔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아서 들키지 않았죠. 수진이는 맨 뒤에 앉았고 저는 중간쯤에 앉아 거울로 지켜봤습니다. 두세 정거장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죠.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수진이가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들켰을지도 모르죠. 이제 수진이는 더욱 조심할 거예요. 1시간쯤 후에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수진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까 혹시 외출하셨어요? 아니야, 왜?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분을 봤거든요. 수진이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알고 있구나. 내가 따라간 걸 알고 있어.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서재에 내려가면 저는 서재 바로 위층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바닥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려 했죠.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들, 키보드 소리, 무언가를 쓰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흐느낌, 때로는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누구에게 사과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 미안한 걸까요? 며칠 후 더 대담한 시도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서재에 내려간 후 저도 살금살금 지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 앞까지 가서 열쇠 구멍에 눈을 대봤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로 열쇠 구멍을 막아놓은 것 같았어요. 수진이도 바보는 아니었죠. 누군가 엿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 작은 신음소리, 그리고 아버님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걸까요? 문득 문고리를 돌려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하지만 잠겨 있을 테고 억지로 열려고 하면 수진이가 알아차릴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김영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영감, 큰일이야. 모든 걸 털어놨어요. 새벽에 들은 울음소리, 사과하는 목소리, 그리고 결정적인 사랑 고백까지. 김영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하네. 자네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연이한테 말해야지.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증거도 없이? 먼저 확인을 해야 해. 서재에 뭐가 있는지 직접 봐야 해. 김영감의 말이 맞았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안 되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도연이가 출장 간다고 했지? 응, 다음 주에 사흘 동안. 그때가 기회야. 수진이가 잠든 사이에 열쇠를 가져와서 서재를 확인해. 그리고 증거를 찾아. 계획은 간단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그 열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늘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잘 때도 베개 밑에 두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가 출장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어머님, 이번 출장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사흘 정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응, 조심해서 다녀와. 수진이의 표정을 슬쩍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출장 전날 밤 도연이가 짐을 쌌습니다. 여보, 잘 있어. 어머님 잘 부탁해. 걱정 마요. 조심히 다녀와요. 부부의 작별 인사치고는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남 같았죠. 도연이는 수진이의 이상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가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수진이는 여느 때처럼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지만 뭔가 들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밤 11시 정각, 수진이가 지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서둘러서 내려갔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거실에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야. 오늘 밤 수진이가 잠들면 열쇠를 가져와서 서재의 비밀을 확인할 거야. 무엇이 있든 이제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말이죠. 창밖으로 달이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달빛이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전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녁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진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마치 제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어머님, 내일 뭐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아무거나 괜찮아. 도연 씨가 없으니까 좀 적적하시죠? 수진이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죠. 그렇지. 혼자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순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로움? 아니면 죄책감? 밤 10시가 되자 수진이가 자러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먼저 들어갈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래, 잘 자거라.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12시, 1시, 2시. 수진이가 완전히 잠들기를 기다렸죠. 새벽 2시 반.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70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저는 도둑처럼 며느리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방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어요. 끽.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수진이는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수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런 얼굴로 어떻게 남편을 속일 수 있을까요? 시선을 돌렸습니다. 열쇠를 찾아야 했어요. 베개 밑?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수진이가 움직일까봐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장, 서랍장, 눈으로 방 안을 훑어봤어요. 그때 화장대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열쇠였어요. 믿을 수 없었죠. 수진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열쇠를 화장대 위에 그냥 두다니. 혹시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기회는 지금뿐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화장대로 다가갔어요.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닿았죠. 순간 수진이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숨이 멎어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죠. 다행히 수진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고른 후 지하 서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충격적인 진실과 감동적인 반전, 드디어 지하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자물쇠에 넣으려는데 자꾸 빗나갔죠. 진정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렸어요. 이제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수진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선뜻 문고리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만약 정말로 수진이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다른 남자와의 증거들이 가득하다면,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갈 수는 없었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줬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어요. 삐그덕. 오래된 문이 소리를 냈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밀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빛은 따뜻했어요. 낡은 스탠드 조명. 조심스럽게 문을 더 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서재 한쪽 벽에는 빽빽하게 꽂힌 법전들과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책상 위에는 빼곡히 필기된 문제집과 기출문제 모음집, 그리고 지친 듯 놓인 두꺼운 법전이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동철 씨의 사진과 어린 시절의 수진이가 동철 씨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걷는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글씨로 쓴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죠. 아버님, 아버님께서 주신 이름처럼 저는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아버님의 꿈을 제가 이룰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고독한 공부 공간이었던 겁니다. 수진이가 만든 동철 씨의 염원을 이어가기 위한 작은 서재이자 꿈을 향한 투쟁의 장이었던 거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내려온 이유, 씁쓸한 커피 냄새, 현금을 찾았던 이유, 법률 서적과 비싼 스탠드, 그리고 그 울음소리들까지. 한쪽 구석에는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더니 수진이가 동철 씨에게 쓴 편지들이 가득했죠. 수백 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수진이의 손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님, 오늘 법전의 한 구절을 읽는데 아버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약한 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어라. 그 말씀 꼭 지킬게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을 때 아버님과 어머님은 제게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죠. 특히 아버님은 제게 변호사라는 꿈을 심어주셨어요. 힘들 때마다 아버님 얼굴을 떠올려요. 아버님이 주신 대학 등록금, 그리고 제 엄마 산소까지 직접 이장해 주셨던 그 은혜,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꼭 갚을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못된 의심을 품고 있었는지. 수진이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죠. 그저 떠난 동철 씨의 염원을 이어받아 홀로 고군분투하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아버님만 저를 믿어주셨죠. 이젠 제가 아버님의 꿈을 이룰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서재를 나오면서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벽에 꽂힌 법전들과 동철 씨 사진. 그 안에는 어린 수진이가 법전 그림책을 들고 동철 씨에게 보여주는 사진도 있었어요. 따뜻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숭고한 약속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동철 씨,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며느리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시퀀스 5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의 완성.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잠그고 돌아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수진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아야 했어요. 다행히 수진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열쇠를 살며시 놓았어요. 그때 수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잠든 얼굴에도 슬픔과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있었죠. 매일 밤 동철 씨를 그리워하며 공부하고 힘든 시험 준비에 지쳐 잠드는 거구나.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재에서 들렸던 울음소리는 동철 씨를 향한 그리움과 공부의 고됨에서 오는 울음이었고, 미안해요라는 말은 더 빨리 아버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모두 떠난 아버님을 향한 따뜻한 말이었죠.